거기 그 직원 이름이 뭡니까? 윤서입니다. 보육원 출신입니까? 네, 어떻게? 잠깐, 이름이 윤서라고 했죠. 보육원 이름이 뭐죠? 해든보육원이요. 부모님은 몰라요. 왼쪽 손목에 점이 있군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나가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다. 샹들리에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고 대리석 바닥은 내 운동화 소리를 그대로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 나는 급하게 직원 통로로 몸을 숨기며 유니폼을 챙겨 입었다. 검은색 조끼에 흰 셔츠, 목에 두르는 나비 넥타이가 자꾸 삐뚤어져서 3번이나 다시 맸다. 윤서아 씨, 오늘 VIP 파티니까 실수 없이 해요. 알죠? 파트장 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트레이를 들었다. 와인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유리가 얇아서 조금만 잘못 잡아도 깨질 것 같았다. 파티장으로 들어가자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졌다. 턱시도 입은 남자들,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그들의 손목에 걸린 시계 하나가 내 1년 월세보다 비쌀 것 같았다. 나는 트레이를 들고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냥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일을 끝내고 싶었다. 와인 한 잔 주세요. 중년 여성이 손을 뻗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잔을 건넸다. 그녀는 잔을 받아들고 옆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 자리를 떠났다. 1시간쯤 지났을까? 파티장 한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대로 쏠렸다. 강도연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파티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걸 느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쳐다봤다. 회장은 말이 없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긴장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그의 눈빛은 누구도 함부로 마주칠 수 없을 것 같았다. 올해 재단 기부금은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구석에서 트레이를 들고 서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CFO라고 명찰을 단 여자였다. 차미령. 그녀는 나를 보며 턱으로 테이블을 가리켰다. 저기 와인 좀 채워. 말투가 차갑고 명령조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쪽으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 빈 잔들이 몇 개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팔꿈치에 누군가 지나가며 부딪혔다. 트레이가 기울었다. 와인잔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짤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대화가 멈췄다. 음악도 멈췄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뭐 하는 거예요? 차미령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다가왔다.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과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요즘 애들은 정신이 없어. 호텔 교육이 이래서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깨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유리 파편이 손가락을 스쳤고 살짝 피가 났다. 거기 그 직원. 낮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강도연 회장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회장은 한참 동안 나를 빤히 쳐다봤다. 표정이 없었다. 그런데 그 눈 속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이름이 뭡니까? 회장이 물었다. 윤서아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회장은 내 명찰을 보았다. 윤서아. 그는 그 글자를 한참 응시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손을, 서 있는 모습을 천천히 훑어봤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보육원 출신입니까? 갑자기 던진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네, 어떻게 됐습니다. 회장은 말을 끊고 차미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직원 건드리지 마시오. 파티장이 술렁였다. 차미령의 얼굴이 굳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회장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단상을 내려갔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뭔가 무너진 것 같은 기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깨진 유리를 다 치우고 직원 통로로 돌아왔다. 유니폼을 벗으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평범한 얼굴. 평생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얼굴.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봤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파트장 언니였다. 서아야, 내일부터 당분간 VIP 전담으로 배치됐어. 회장님이 직접 요청하셨대. 네? 왜요? 나도 몰라. 그냥 그렇대.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강도연 회장의 그 눈빛. 차갑지만 슬펐다. 무섭지만 외로웠다. 그리고 나는 왜 그 사람 앞에서 두렵지 않았을까? 왜 내 심장은 이상하게 떨렸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VIP 전담 배치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하필 나를? 어제 와인잔을 깨뜨린 사람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직원 라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다. 여전히 평범한 얼굴. 특별할 것 없는 24 여자. 그런데 왜 강도연 회장은 나를 그렇게 쳐다봤을까? 윤서아 씨, 회장님 일정 따라가야 해요. 파트장 언니가 급하게 들어왔다. 일정이요? 회장님이 오늘 호텔 내 미팅 있으시대요. 음료 서빙 담당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다. 어제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20층 VIP 회의실 앞에 섰을 때 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다. 나는 노크를 하고 음료 카트를 밀고 들어갔다. 회의실은 넓고 조용했다. 긴 테이블 끝에 강도연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 옆으로 임원 몇 명이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음료를 준비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회장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냥 서류만 보고 있었다. 회장님, 커피 드릴까요?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됐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음료 카트를 밀고 나왔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골랐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회의가 끝났는지 임원들이 우르르 나왔다. 나는 다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컵들을 정리했다. 잠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이었다. 나는 몸을 돌렸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어제 이름이 윤서아라고 했죠? 네. 성이 왜 윤씨입니까? 나는 당황했다. 이상한 질문이었다. 제가 보육원에서 받은 이름이에요. 원장 선생님이 지어주신. 보육원 이름이 뭐죠? 해든 보육원이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찰나의 변화였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거기 몇 살 때 들어갔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록에는 생후 3개월쯤이라고 되어 있대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내 얼굴을, 손을, 서 있는 자세를, 마치 무언가를 대조하듯. 부모님은? 몰라요.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한 번도 찾아오신 적 없어요. 저도 누군지 모르고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회장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내 손을 보았다. 손가락, 손등, 손목. 한참을 들여다봤다. 왼쪽 손목에 점이 있군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회장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됐습니다. 나가보세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손목을 내려다봤다. 작은 점 하나. 평생 신경도 안 쓰던 점. 왜 저 사람은 이걸 봤을까?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직원 통로를 지나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윤서아 씨.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달만 하라고 하셔서요. 비서실장은 그대로 돌아갔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해든 보육원 후원 담당 강도현. 뒷면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25년 전 한미정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나는 멍하니 그 글씨를 봤다. 한미정. 들어본 적 없는 이름. 그런데 왜일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 해든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다. 원장 선생님이 받으셨다. 선생님, 저 윤서아예요. 아, 서아야. 무슨 일이니? 혹시 한미정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서아야, 왜 갑자기 그 이름을 물어보니? 누가 그 이름을 물어봐서요. 누가? 강도현 회장님이요. 또다시 긴 침묵.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아야, 내일 보육원으로 올 수 있겠니?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워. 내일 꼭 와.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렸고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한미정. 그 이름은 누구일까? 왜 회장은 나에게 그 이름을 물었을까? 그리고 왜 원장 선생님은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부르셨을까? 버스는 계속 달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엔 온통 그 이름뿐이었다. 한미정. 원장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 강도현 회장의 차가운 눈빛. 새벽 5시에 일어나 씻고 해든 보육원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골목길을 걸었다. 익숙한 담벼락, 익숙한 대문. 원장 선생님은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서아야, 앉아. 선생님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새어 있었다. 선생님,
한미정이 누구예요? 나는 참지 못하고 먼저 물었다. 선생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창밖을 보고 계셨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아야, 너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알고 있니? 내가 여기 왔을 때 너는 이름이 없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25년 전 한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이 보육원 문 앞에 나타났어. 한밤중이었지. 여자는 울고 있었고 품에 안긴 아기도 울고 있었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여자 이름이 한미정이었어. 나는 숨이 막혔다. 한미정은 아기를 내게 맡기며 말했어. 이 아이를 제발 지켜달라고. 절대 찾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사라졌어. 그 아기가 저예요? 그래.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한미정이 제 엄마예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다. 한미정은 내 엄마가 아니야. 그녀는 단지 너를 데려온 사람이었어. 내 진짜 엄마는. 선생님은 말을 멈췄다. 죽었어. 출산 직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럼 제 엄마는 누구였어요? 아빠는요? 그건 나도 몰라. 한미정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거든. 그냥 이 아이를 지켜달라는 말만 남기고 갔어. 나는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았다. 강도연 회장이 너를 찾고 있는 것 같아. 25년 만에. 회장님이요? 왜요? 회장님의 외동딸이 25년 전에 돌아가셨어. 출산 직후에. 그리고 그 아기가 사라졌어. 나는 선생님의 눈을 봤다. 설마. 나도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의 나이, 내가 온 시기, 그리고 왼쪽 손목의 점까지 모든 게 너무 일치해. 손목을 내려다봤다. 그 작은 점. 회장님의 딸도 왼쪽 손목에 점이 있었대.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아기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다고 했어. 숨이 막혔다. 그럼 저는 회장님의 손녀라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선생님, 저 좀 혼자 있을게요. 밖으로 나와 운동장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다. 나도 저랬었다.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호텔에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회장님 일정 없음. 휴무. 나는 핸드폰을 쥔 채 하늘을 봤다. 같은 시각 강도연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25년 만에 열어본 낡은 상자 앞에 있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딸의 사망 진단서, 아기 실종 신고서, 병원 기록, 그리고 한 장의 사진. 딸이 임신했을 때 찍은 초음파 사진이었다. 흐릿하지만 작은 생명체가 보였다. 손녀. 강도연은 사진을 쥔 손이 떨렸다. 25년 전 그날 밤, 딸은 출산 중 과다출혈로 죽었다. 아기는 건강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혼란이 있었고 그 틈에 누군가 아기를 데리고 사라졌다. 경찰은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아기는 그렇게 증발했다. 강도연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딸도 잃고 손녀도 잃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그는 포기했다. 아니, 포기한 척했다. 마음 한구석에 상자를 묻어두었다. 그리고 25년이 흘렀다. 강도연은 서류 더미 속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해든 보육원 후원 내역서.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는 매년 거액을 해든 보육원에 익명으로 후원해왔다.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혹시 손녀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그리고 어제 윤서아를 봤다. 얼굴, 손짓, 목소리, 왼쪽 손목의 점, 모든 것이 딸과 닮아 있었다. 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헤든 보육원 원장과 연락이 닿았습니까? 네, 회장님 내일 오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서아에 대한 기록도 전부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도연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그 속 어딘가에 손녀가 살고 있었다. 25년 동안 혼자. 강도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미안하다. 찾지 못해서. 혼잣말이 서재에 울렸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들었던 이야기로 가득했다. 강도연 회장의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것. 25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이가 바로 나일지도 모른다는 것. 믿을 수 없었다. 평생 혼자였던 내가 갑자기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게.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맑았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때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내 앞에 멈춰섰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다. 강도연 회장이 나를 보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기사가 앉아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타십시오. 낮고 단호한 목소리. 저 출근해야 해서요. 오늘은 휴무입니다. 제가 조치했습니다. 나는 당황했다. 왜요? 왜 저를? 타십시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수석 문을 열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고 차는 출발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가죽 시트 냄새가 났다. 회장은 앞을 보고 있었고 나는 창밖을 봤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큰 병원이었다. 건물이 높고 깨끗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나를 돌아봤다. 따라오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회장은 아무 반응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5층 VIP 진료실. 의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회장은 나를 봤다. 윤서아 씨, DNA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DNA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만약 제가 회장님의 손녀가 아니면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손녀가 맞다면요? 회장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평생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차갑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저 오랫동안 얼어 있었던 것뿐이라는 걸. 알겠어요. 검사할게요. 검사는 간단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는 것뿐이었다. 의사는 샘플을 조심스럽게 봉인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와 다시 차에 탔다. 회장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집으로. 기사가 대답 없이 운전을 시작했다. 저 집에 가야 하는데요. 식사부터 하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식사하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차는 고급 주택가로 들어갔다. 높은 담벼락, 넓은 정원. 마침내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다. 이게 회장님 댁이에요? 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런 집은 처음 봤다. 안으로 들어가자 가정부가 우리를 맞았다. 회장은 거실로 나를 안내했다. 소파가 크고 부드러웠다. 앉으십시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회장은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후 가정부가 음식을 가져왔다. 한정식이었다. 예쁜 그릇에 담긴 반찬들. 따뜻한 국. 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드십시오. 회장이 말했다. 회장님은 안 드세요? 나는 됐습니다. 당신이나 드십시오. 나는 천천히 국을 떴다. 따뜻하고 구수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회장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먹는 모습을, 숟가락 드는 손을, 표정을. 왼손으로 드시는군요. 네. 어렸을 때부터요. 회장의 눈빛이 또 흔들렸다. 제 딸도 왼손잡이였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딸이요? 2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출산 직후에. 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다. 딸이 낳은 아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그게 제 평생의 죄입니다. 혹시 그 아기 이름은요? 이름도 짓지 못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침묵이 흘렀다. 윤서아 씨. 네. 당신이 제 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회장은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찾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혼자 살게 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몰랐고 왜 나를 버렸는지도 몰랐어요.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버린 게 아닙니다. 빼앗긴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결국 저는 혼자였는데.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일어섰다.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저 이만 가볼게요. 집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거실을 나왔다.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아 씨. 나는 돌아봤다. 회장은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무너진 표정이 보였다. 3일 후에 꼭 만나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걸으며 생각했다. 3일 후면 알게 되는 거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의 가족인지. 3일이 지나갔다. 나는 그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쳐다봤다. 혹시 연락이 올까봐. 셋째 날 오후 드디어 전화가 왔다. 비서실장이었다. 윤서아 씨,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6시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트레이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다. 서아야,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저녁 6시. 나는 문자로 받은 주소로 향했다.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회장은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왔습니까? 회장이 일어섰다. 앉으십시오.
나는 앉았다. 손이 떨렸다.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봤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뭐라고 나왔어요? 회장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봤다. 99.9% 생물학적 친손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당신은 제 손녀가 맞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정말요? 네.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다. 25년 동안 찾았습니다. 당신을.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평생 혼자였다. 엄마도 아빠도 없었다. 가족이 뭔지 몰랐다. 명절 때마다 보육원에 남아 혼자 밥을 먹었다. 친구들이 부모님 손잡고 가는 모습을 부러워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누군가의 가족이 된 거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왔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60대 노인이, 재벌 회장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찾지 못해서, 혼자 살게 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 차갑고 강한 사람이 우는 모습. 제 딸이 당신의 엄마가 당신을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병원에 혼란이 있었고 누군가 당신을 데리고 갔습니다. 누가요? 한미정이라는 여자입니다. 당시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살리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당시 병원 내부에서 불법 입양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팔려고 했습니다. 한미정은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숨이 막혔다. 그리고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한미정은 저를 구해준 거예요? 네.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읽어보십시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강도연 회장님께, 저는 25년 전 당신의 손녀를 데리고 도망친 한미정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윤서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당신 딸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고. 한미정. 편지를 읽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회장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25년 동안 혼자 살게 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회장이 나를 봤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집이요? 네. 가족에게로.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가족.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나를 안았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포옹이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회장의 몸이 떨렸다. 그는 더 세게 나를 안았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넓었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25년 만에 피는 피를 알아봤다.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넓은 방이 준비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조명,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저녁 드시겠어요? 아가씨,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호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탁에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밥을 먹으며 할아버지는 내게 물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시간은 많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놓고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 네. 저 행복해도 되는 거죠?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당연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미정 선생님의 편지가 떠올랐다. 나는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했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25년 동안 찾던 집, 드디어 도착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